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소설 10번째 작품인 김주영 작가의 새를 찾아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의 의미 새를 찾아서는요, 주인공 나가 과거의 누나랑 이제 새를 찾게 되는, 새를 잡으려고 새를 찾게 되는 과정을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인생, 삶이란 인간은 누군가, 무언가 계속 찾는 과정 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소설입니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서술 방식이나 시점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면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 나는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만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의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에 들르며 답사 일행을 찾는다. 자, 우선 중심인물 나오고요. 그리고 나라는 글자 나왔으니까 시점 뭐요? 네, 1인칭 시점이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바로 쓸게요. 목적은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치고 말아요.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우리 주인공 나는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찾는 대상이겠죠. 나가 찾는 대상. 현재에서요. 강원도 양양 설림원 사지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 즉 구체적 공간, 실제 공간 맞죠? 구체적 공간.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에 들르면서 답사 일행을 찾는데요.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심인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을 나타나게 되겠죠.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주겠다며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서포터들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도움을 주는 존재, 조력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함께하는 대상. 계속 가볼게요.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기 화장지 2개를 잇대어 놓는 크기만한 덴찌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덴찌라는 소재가 중요한데 단어뜻 먼저 볼게요. 얘는 덴찌라는 게 이제 일본어로 건전지, 전지예요. 그래서 이 덴찌는 이제 전짓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의역하면 손전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랜턴, 요즘 말로. 그리고 뭐 건전지, 불,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덴찌를 표현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하고 있죠. 크기를 비유하고 있어요. 구체적이죠. 화장지 2개를 잇던 이 정도 크기 되겠죠. 그때 덴찌를 가지고 있었대요. 청년 중에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 했는데, 자, 그러니까 자신의 본인의 소유의 덴찌가 아니네요. 매표소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대요. 요거 일치불일치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 다음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깔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 그래서 이 덴찌에 대한 설명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 덴찌라고 하는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찾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만한 그런 도구죠. 그래서 매우 밝았다라고 하면 굉장한 위력을 가졌다.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다. 찾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가능 도구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와 표지 그리고 번호판에 손동작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막 찾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착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자, 그 다음 뒷부분.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서 휘젓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청년들 되게 착한 게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줘요. 그래서 공간이 지금 2개가 나오죠. 뒷부분에는 공간적 배경이 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찾는 과정 속에서 낙산에서 한번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간. 그리고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에는 그것이 뭐요? 덴치요. 하나의 존재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그 덴치가 인식되는 순간은 바로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간은 지금 설악산 주차장이 되겠죠?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은 여기입니다. 버스를 찾고 있는 이 부분이요. 낙산에서도 찾았는데 우리 설악산 주차장에서도 찾고 있다. 근데 인식이 되는 것은 설악산 주차장이다. 어렵지 않죠? 자,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었다. 갑자기 이제 과거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그 손전등의 위력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것만 있으면, 손전등만 있으면, 덴지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새를 잡기에서 노력했던 과거 기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억을 떠올렸을 때 덴지는 굉장히 유용한 기구였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나 봐요. 그 다음, 그러나 그 시절에 덴지보다 몇십 배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는 찾지 못했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나를 통해서 이때의 손전등, 덴지요. 이 손전등은 굉장히 밝은데 여기서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무용한 도구. 네, 도움을 주지 못한 도구죠. 그 다음,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하면서 계속 과거 기억 새랑 비교를 하고 있네요. 비교. 자, 그러니까 버스가 훨씬 더 크니까 찾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더 밝은 덴지, 손전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스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새를 놓쳤던, 찾지 못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부터 과거 회상이 들어간다라는 거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꺽쇠 표시 10개요. 어느 날 밤부터, 자, 시간적인 배경 나와 있지만 시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구조겠죠. 자,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현재부터 쓸게요. 현재에서 지금 과거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현재에서 과거를 역주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구조라고 한다? 역순행적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그 역순행적 구조가 나타난다면 입체적이다 뭐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자, 과거 유년 시절, 어린 시절 나를 떠올립니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는 새 집이 누나와 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일 노력을 했었는데 항상 실패를 했었대요. 그날도 역시 덴집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덴집꾼들은 말 그대로 덴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덴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분탕질, 이간질 싸움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다. 구태여 굳이 덴집꾼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간단하였다. 라고 하는데요. 자,
앞부분에 여기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구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근데 그걸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여기서 덴찌, 손전등입니다. 그래서 손전등을 매개체로 삼아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손전등, 이 덴찌가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연상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경험 자체도 지금 버스를 찾는 과정, 새를 찾는 과정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계속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반드시 어느 집처럼 대여섯 군데 새 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네, 기역하고 니은의 의미 각각 막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거 기역 충격적인 일을 나타내주는 내용이 여기 있죠. 그쵸? 요게 충격적인 일의 내용이고요. 결론은 우리 집에 새 집이 있다. 우리 집도 새 집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충격적인 일이겠죠. 자, 우리 집도 새 덴찌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이걸 깨달음 얻는 거죠. 깨달음.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야꺼 네 말이 딱 맞대. 우야꺼 내가 입대까지 그걸 생각 못했대. 네 말이 맞대 하면서 방언 사용하면서 사투리 사용하면서 향토적 토속성 이런 것들 확보하고 사실감 확보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네 말이 딱 맞다. 그걸 생각 못했다 라고 하면서 네 말이 맞다 하고 동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누가 깨달았다고요? 내가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그 내가 깨달았던 사실을 이제 누나가 듣고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작을 달아 걷어서 덴찌꾼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삽작이라고 하는 건 문짝. 네, 뭐 살인 문짝 상관없습니다. 문짝을 닫아 걸어가지고요. 덴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한대요. 단절한대요. 손절한대요. 예스. 왜? 누나와 내가 직접 잡으려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하면서 거절하는 이유 나오죠? 거절 이유. 직접 잡으려고요.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시작을 하는데요. 보장된 성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 이게 보장된 성과죠.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살고 있으니까 새 잡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덴찌가 없어도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보장된 성과 있을게요. 성공에 대한 기대, 확신, 뭐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이었다. 역시 내가 나의 누나의 무등에를 탔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작전을 펼쳤죠. 후리는 일에 이 과정, 네, 새를 잡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 잡는 과정.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봤었죠. 윗방에 문을 활짝 열면서 새를 잡으려고 시도한다. 이거 맞는 선택지. 그리고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재요. 요것도 뭐가 없어서요? 일명 덴찌. 손전등이 없으니까. 손전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빛이 없어서 요렇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다는 거죠. 자,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영애 켜에도 새 집들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 집에서 나는 새를 잡았다.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내면 서술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네, 새를 잡는 과정 계속 나오는데 한번 지우고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에 이영애 켜. 새 집의 공간, 새 집의 위치. 이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초가 지붕이 있는, 초가집 지붕에 있는 뭐 지푸라기나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드는 거고요. 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초가집 지붕 밑에 칸에 있는 그런 층 안에 층층이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 새집들이 꽉 들어있대요. 그 다음 두 번째까지는 막 이렇게 열어보다가 허탕을 쳤는데 세 번째 집에서 새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의 첫 만남은 충격적이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내면 나오죠. 내면. 내가 세 번째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 맞아,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온기는 분명 새의 깃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감정이 이제 섬세하게 계속 나올 거예요.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이 자신의 느낌을 굉장히 생생하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뭉클한 온기, 무슨 심상이요? 네, 촉각적인 심상 활용해서 이 새의 느낌,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계속 촉각적.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콱 움켜쥐었다. 그러니까 누나가 알려준 방법대로 이거죠. 새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누나가 알려줬어요? 움켜쥐라고 알려줬어요. 거의 찬란할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준 대로 콱 쥐어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 그냥 콱 치는 수밖에 없었다. 요거죠. 네네네. 자, 그러나 첫 번째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그래서 실패의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만남에 생각하는 이치, 네, 전체적인 현상 이런 것들 얘기하죠. 막 노래도 있잖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그 첫 만남은 항상 미숙하고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서툴게 마련이고 실패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우선 이 새가 눈으로 침입자,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표현을 하고요. 내 무기라고 얘기하는 건 콱 움켜쥐는 손. 내가 새의 깃털을 콱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부리가 있잖아요. 이 부리로 막 손등을 쪼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충격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비유적인 표현 직유, 따끔한 충격 역시나 촉각 받았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치면서 구멍집에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집을 나 빠져나오고 말았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새를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네, 못 잡았죠. 놓쳤죠. 그래서 손으로 잡긴 잡았었는데 부리를 콕 찍어가지고 손등이 뜯어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낀 다음에 손에 있던 새를 놓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소리치면서 역시나 청각적인 심상. 그리고 그때 새가 탈출을 했다 이거죠. 새의 탈출. 그 다음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라고 하네요.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서 흩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 빠져나오는 것과 누나가 무등태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은 방문 앞으로 나가가 문을 닫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이었다. 자, 문장 길어지고 나열돼요. 어떤 일이 동시에 다 벌어졌는지가 나오는데 먼저
내가 구멍짐에서 아파 이렇게 해서 흩뿌릴 때, 고통 있을 때, 아파 이렇게. 놀란 새가 구멍을 집에서 이렇게 후루룩 날아오는 거랑, 또 누나가 무등 태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목마 태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서 문을 닫은 거. 누나 굉장히 재빨라요. 이야! 하고 문을 확 이렇게 닫는 거 다 동시에 일어난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일이, 네, 세 가지의 이렇게 일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 가지의 일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머릿속으로 모습을 연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다가 뒹굴었다 이거죠. 왜요? 무등을 타고 있다가 네, 허공을 헛디뎌가지고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자빠지는 장면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무등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참고로 그 나가 더 어리니까 누나가 이제 무등을 태워주는 거고, 가벼우니까요. 그리고 나가 직접적으로 잡은 거죠. 자,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네, 즉 새를 가둔 거죠.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이제 마당으로 나뒹구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시선,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정말 없어 보였다.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지금 떨어진 나는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이죠. 왜? 뭐가 중요하니까? 이 방에 들어가 있는 새가 더 중요한 거죠. 계속 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평소에는 이 남매가 사이가 되게 좋았나 봐요. 누나가 나를 굉장히 잘 챙겨줬다. 이것도 설명이 되겠죠. 네,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해요. 청각적인 계속. 새 잡았대! 이러면서 흥분을 한 거예요. 기쁨인 거죠. 기쁨. 근데 어디로 잡은 거야 지금? 손으로 잡은 게 아니라 방에 가두어 놓은 거죠.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방 안에 이제 갇혀있는 새를 저렇게 새 잡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계속 이어서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근데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린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은 얼살을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자, 먼저 가볼게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한 기대감, 성공에 대한 확신. 왜? 여기 중간에 나오죠.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다. 요거. 그러니까 잡았다라는 확신과 기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Yes. 자, 그래서 날아갔다는 건 얼살을 먹어서 밑에 이제 주석 달려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이거죠. 정신없어 뭐 이렇게 할 때 정신없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예, 계속.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중략 부분 계속 새를 찾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라고 얘기했어요. 방 안. 숨가쁜 혼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를 잡는 과정과 상황을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속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서 이렇게 덮치고, 푸드덕거리면 덮치고, 푸드덕거리면 덮치고,
뭐 요렇게 해가지고 막 새를 잡으려고 막 애를 엄청 썼나 봐요. 그쵸? 자, 우선 청각적인 심상,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서 덮치는 거. 그럴 때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날에 퍼덕이는 소리. 날에라고 하는 건 날개의 순 우리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리라고 하면 역시나 청각. 전혀 엉뚱한 곳에선 들려오곤 했다. 새를 잡는 과정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지규 나오고요.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잡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가 퍼덕거리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이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요란하게 새를 잡고 있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청각적인 심상은 이제 더 이상 안 쓸게요. 네. 자, 그리고 중간에 뭐 비교보다는 비교. 무릎이며 팔꿈치와 뒤통수 같은 곳이 아렸거나 쓸었고 신체 열거 여러 군데 아팠다 이거예요. 쓰렸고 아리거나 쓰렸고 촉각적인 거 나오네요. 물을 뒤집어 쓴 듯 지규 나오네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역시나 촉각. 굉장히 몰입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렇죠?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막 새를 잡는데 막 쓰렸고 뭐 거의 뭐 올림픽 경기 나가요. 그죠? 네, 그래서 땀으로 막 젖어 있었고 거의 스포츠야.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계속 시간이 오래 흘렀다 이거예요. 그 다음,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와우, 불길한 이가. 불길한 예감을 했다. 그 다음, 영구야 가만히 있어보래 라고요. 주인공 나의 이름이 나오네. 그죠? 영구. 누나는 어둠 속을 더듬거려서 내 두 손을 꽉 잡아주었다.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섬세한 묘사 보이세요? 감각적 묘사? 네, 어렵진 않아요. 판단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우선 지규법. 뜨거웠고 촉각. 코에서는 단내 후각. 복합적 심상 괜찮고 공감각은 아니고. 복합적 심상 활용해서 구체적인 지금 묘사 보여주고 있죠. 네, 생동감, 현장감. 한꺼번에 뒤에서 정리할게요. 새는 없었다. 형용 모습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가 않았다. 새의 부재 깨닫게 됩니다.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불상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새를 놓치는 일.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 희미한 금음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시간 흐름. 보이죠? 그리고 어디에서 나간 것 같아요? 열려 젖혀진 방문 밖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아마 새가 탈출했겠다. 탈출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요렇게 벌써 새벽이었다 뒤에가 이제 우리 네 사람이 이어져요. 여러분, 여태까지 누나랑 나니까 갑자기 갑툭튀 우리 네 사람이 좀 말이 안 되죠. 아까 기억하죠? 현재 시점에서 청년들이 나를 이제 답사 일행을 탄 버스를 도와주는 과정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 아까 꺽쇠 표시했던 거 기억나죠? 네, 꺽쇠 표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닫아줄게요. 여기서 닫아주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가 역순의 과거의 회상 부분입니다. 오케이. 유년 시절 새를 잡으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과정.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실패 과정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뒤에 부분 마무리할게요.
우리 네 사람은 답사 일행을 찾기로 포기하고, 네. 그래서 역시나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 쪽에서 아까 주차장이었죠? 설악산 주차장이었잖아요. 버스 큰 거 찾는 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아왔다. 자, 그래서 선생님 오색이 오색 빛깔이에요. 막 이렇게 뭐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맥락 조사랑 서술을 보셔야죠. 오색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겠죠. 그래서 먼저 쓸게요. 우선 포기하고 실패.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을 통해서 나를 포함한 청년은 3명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승용차를 눌러 오색으로 돌아왔다. 공간 이동.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시간적 배경.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 오랫동안 찾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졸면서 해 뜨기를 기다리게 됐다. 한계령의 계곡은 몹시 추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그러니까 마지막 추웠다. 고통. 수고로움. 고생하죠, 고생. 예스. 그리고 2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여기서도 뭐 고통. 이거야. 찾지 못하는 실패 과정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김주영의 새를 찾아서라는 작품은 지금 새를 찾는 과정,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찾는 과정, 이렇게 해서 유사한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용 정리하면서 뒷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방금 이렇게 제목의 의미, 새를 찾는 과정, 그리고 무엇을 찾는 과정?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찾는 과정. 버스는 답사 일행. 그래서 두 과정의 공통점은 역시나 무엇을 찾는 과정이죠.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통점 차례대로 쓸 거예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과정. 근데 새 찾는 것도 그렇고요. 버스 찾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버스 찾는 것도 새벽까지 고통스럽고 기다려야 되고 계속 막 찾잖아요. 애타게. 새 찾는 과정도 어때요? 아까 막 누나 손이 막 고구마처럼 막 뜨겁고 막 땀에 젖어 있고 막 스포츠 경기 거의 올림픽 경기 나가는 거 마냥. 그래서 결론은 굉장히 고통과 수고로움, 뭐 고난,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둘 다 뭐예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김주영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언가를 찾는 과정은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를 찾고 갈구하는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러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또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큰 틀이고요. 이게 인생의 삶이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 새 찾는 과정에서 연상되는 소재가 있죠. 즉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찾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매개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덴쥐였어요. 덴쥐. 그죠? 손전등의 이 도구의 소재의 의미를 찾아줘야 되는데, 새 찾는 과정에서 이제 손전등은 이 나와 이 누나가 과거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덴찌꾼들을 부러워요. 저것만 있으면 새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부러움의 대상이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소유하고 있어요. 물론 매표소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지만,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그 무리에서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고,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그죠? 무용.
무용한 도구다. 이렇게 정리. 그리고 나가 혼자서 살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나가 혼자 찾지 않죠. 항상 누군가 함께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과거는 누나, 현재는 청년 몇 명, 나까지 4명이라고 했으니까 3명. 요렇게 해서 새 찾는 과정과 버스 찾는 과정, 요렇게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도 같이 정리했고요. 이게 뭐다? 뭔가를 살아가는 과정, 인생의 삶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작가는 여기고 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서술상의 특징 아까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강조했어. 자, 요 시점 뭐라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당연히 아실 텐데 작품 속 인물이 직접 내면 심리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일 잘 나올 거고 제일 잘 나오는 선택지 뭐요? 과거와 현재가 지금 보시면 현재 쭉 갔다가 과거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죠. 이게 교차 되는 거죠.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서술한다. 이 작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각각 과거의 특징과 현재의 특징 정리할 건데요. 과거는 과거 서술이요. 과거에는 새 찾는 과정 있잖아요. 누나랑. 잡으려는 과정이 요약하면 감각적인 표현도 너무 많이 나오고 감각적,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 직유법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다, 이런 표현들 효과 다 나올 수 있겠죠. 사투리도 물론이에요. 그리고 현재 갑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답사 일행 찾는 거예요. 버스라도 해도 되고요. 합류하려는 무의죠. 찾는 과정. 이것 또한 섬세하고 구체적일 수 있겠지만 과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답사 일행 찾는 과정, 따르는 과정 같은 경우는 시간 순서대로 서술한다. 요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왜 잘 나오냐면 요것 때문에 헷갈리라고 되게 많이 페이크를 많이 치거든요.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 거 잘 볼게요. 과거랑 현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차 서술을 하고요. 그 과거는 유년 시절, 중심인물의 유년 시절의 과거를 떠올린다. 괜찮아요. 교차해서 서술한다. 입체적이다. 괜찮다고요. 알겠죠? 역순행, 입체적 다 괜찮아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시간 순서만 보고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걸 시간 순서대로 전개하는지를 봐줘야 돼요. 사실 새 잡는 과정만 딱 보면, 요것만 보면 순서대로 가죠. 뭐 새를 놓치고 방 안에 들어가고 이런 거.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답사이에 버스를 찾는 과정이 막 해 뜰 때까지, 막 새벽 3시 반 해 뜰 때까지 막 기다리고 뭐 요런 거는 요 부분만 찾는 과정 자체는 시간 순서대로 서술된다. 그래서 무조건 시간 순서인데 순행적 아닌데 이렇게 고르지 말고요. 무엇을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는지를 주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해제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이 작품은 설리머 사지로 먼저 떠난 답사 일행을 찾던 나가 새를 잡기 위해서 헤매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회상하는 내용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회고, 회상. 새를 잡으려 했던 나의 과거와 답사 일행을 찾으려 했던 나의 현재는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애타게, 막 되게 적극적이야. 막 사람들 다 동원해.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죠.
과거의 상도 똑같이 유사하니까 작가는 이처럼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 아까 얘기했던 거 철학적이죠. 삶이다. 무언가를 찾는 노력이 실패하기도 하죠. 실패 수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메시지다 라는 것이 삶이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삶과 의미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봤고요. 이 작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 자체는 새를 찾고 답사일행 찾고 이거는 되게 심플하지만 이 서술 방식 때문에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뭐 이런 특징들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